7일 NH 모닝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 전망 투자 전략 자료 발표해 주세요. 예, 경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2021년은 올해랑은 좀 이제 반대로 갈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올해는 유동성 증가율은 급증했는데 실물은 밑으로 빠졌고, 내년엔 반대로 유동성 증가율은 떨어지고 실물이 올라간다라는 말씀이고요. 유동성 증가율이 빠지는 이유는 그 페드, 그러니까 연준의 보유 자산 자체가 올해 지금 뭐 75% 늘었는데 코로나 전으로, 내년에는 이들 그 계획을 보면은 아무리 최대한 늘어도 맥스로 가정해도 내년에 증가율은 40%, 기본 20%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페드 자산 증가율은 떨어진다. 그래서 유동성 증가율은 떨어진다라고 보고요. 반면에 실물 경기 회복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예를 들어 20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일단 실물 경기 회복 배경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제 코로나에서 좀 일상적인 생활로 이제 돌아가는 거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 20페이지 보시면은 찌란 파란색이 전체 글로벌 소매 판매가 먼저 올라갔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 여행 이런 걸 제외하면은 소매 판매 이미 회복을 했는데 생산이 이걸 못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글로벌 밸류 체인 자체가 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데 코로나라 좀 공장이 못 돌아가는 적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다 미처 생산을 못 돌린, 그러다 보니까 아래 21페이지 보시는 것처럼 역대 최저치의 재고율, 그러니까 소매단에서 보면은 최저치 재고율이 떨어져 버렸거든요. 다시 오더를 넣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게 경기 사이클을, 캐펙스는 사실 지금 뭐 스토리 정도니까 일단 그거는 빼고 라고 가정해도, 보수적으로 잡아도 뭐 이런 그 재고 재축적은 충분히 가능한 사이클. 그래서 그 실물 지표들은, Q에 관한 지표들은 내년 3분기가 고점으로 생각하고요. 명목 지표는 기저가 깔리면서 내년 2분기가 고점이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주식시장 전망 자료 발표 드리겠고요. 68페이지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6가지 정도 포인트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뭐 글로벌 금융시장이나 경제가 일종의 쏠림 현상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2021년도는 이러한 쏠림의 완화가 포인트다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68페이지 첫 번째로, 그래서 저희는 연간 전망 타이틀을 뉴 밸런스라고 지었고요. 2021년도 코스피 목표치를 2,800포인트로 제시를 합니다. 목표 PER은 14.4배로요. 기존의 밸류에이션보다 훨씬 높은 수준들을 제시를 하겠고요. 구체적인 지수의 궤적들은 6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N자형 상승을 예상합니다. 내년도 연초까지는 2,600포인트까지 상승하고, 그리고 경기 회복에 대한 그 후속으로 금리가, 시중 채권 금리가 상승하면서 조정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정폭은 대략 한 300포인트 정도 조정을 예상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내년도 3월에서 4월, 5월 기간이 가장 위험하다고 판단합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의 허니문 기간이 종료가 되고, 경기 회복의 후속으로 미국 국채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데, 특히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1.2%를 넘어서면서부터는요, 주식시장의 조정 압력이 커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조정을 거친 이후에 내년도 하반기에는 일종의 골디락스 환경들, 경기라든가 금리가 안정되는 환경을 통해서 밸류에이션이 높아지는, 아마 이때가 되면은 다시 성장성에 대한 질문이라든가 성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적정 밸류에이션보다 훨씬 높게 거래가 될 수 있는 이유로요. 결국은 외국인 자금들이 좀 돌아올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올해 외국인들은 한국 주식시장에서 27조 원을 매도를 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은 경기 침체에 따라서 위험 자산에 대한 회피 심리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반대로 오른쪽에 차트 보시듯이 언택트 산업들, 뭐 미국의 온라인 뭐 판매 비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집중이 됐는데요. 이미 이런 부분들은 고점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성도 미국이라든가 특정 지역에 쏠렸던 자금들이 좀 풀어지면서 한국으로 외국인 자금들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10조 원 정도 순매수를 기대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72페이지인데요. 국내 주식 대기자금들, 뭐 동아 개미 운동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국내 자산의, 가계 자산의 구조에 변화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우리나라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1경 2천조 원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주식 비중은 700조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매우 낮고요. 73페이지는 오른쪽 보시면은 지난 10년 동안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주요 자산들, 뭐 부동산의 경우에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4천조 원에서 지금 7천조 원까지 증가했고, 뭐 현금이라든가 예금 같은 경우들도
한 900조 원대에서 2,000조 원까지 증가했거든요. 반면에 주식을 보유한 금액은 370조 원에서 700조 정도밖에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우 더딘 모습을 보입니다. 이러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부동산의 강세 때문에 그랬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다음 페이지 14페이지 보시면요. 결국은 정부가 계속적으로 부동산의 과세 요건들을 강화하면서 세금에 의해서 부동산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많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산의 증가는 주식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도가 오래 국한되지 않는 현상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네 번째로는 삼성전자에 주목하자라는 게 저희 쪽 의견입니다. 7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기업의 이익이 개선될 때는요, 굳이 중소형주에 투자할 필요가 없거든요. 삼성전자만으로도 충분히 수익을 거두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까지 삼성전자의 EPS가 계속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전자를 적극적으로 비중을 확대한 이후에 중소형주는 압축해서 갖고 가자라는 게 저희가 드리고 싶은 의견입니다. 페이지를 좀 넘기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84페이지 보시면요. 바이든 정부가 들어오면서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큰데 현실적으로는 의회 동의가 필요한 정책과 의회 동의 없이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가동한 정책들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증세라든가 반독점 규제라든가 바이든 케어라든가 사실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의회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빨라야 내년도 하반기에나 가능하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바이든 정부의 공약이 실제로 이행되는 기대감이 나타난 시점들은요. 내년도 하반기 정도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0년 동안 전 세계 주식시장은 무형투자라는 비즈니스가 계속적으로 시장의 화두가 되어 왔는데요. 향후 10년 정도는 아마 선진국은 신재생 테마를 기반으로 한 하드웨어, 그리고 중국은 오히려 소프트웨어 쪽으로 성장 동력이 구분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런 것에 대한 큰 그림들은 아마 내년도 하반기 때 그려지지 않겠냐라고 봅니다. 상반기까지는 경기 좀 초점을 맞추시고 하반기에는 성장성의 포인트를 두시는 전략이 좋겠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투자 아이디어 말씀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부터입니다. 저희가 N자형 상승을 말씀드렸는데 N자형 상승의 첫 번째 상승, 내년도 상반기 중에 올라가는 상승에 대해서는 저희는 글로벌 공장의 가동 정상화, 여기에 따른 수혜가 될 수 있는 중간지 업종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로 코로나 이후에 컨택트 소비도 제한적으로 회복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분야를 상반기 중에 좀 집중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N자형 상승의 후반부, 그러니까 하반기를 바라보면은 코로나19 이후에 재정 지출을 통한 투자 확대가 예상되는데 이 상황에서 수혜를 올 수 있는 그린 분야의 성장주들에 대해서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좀 부연을 드리면은 110페이지를 봐주시면은 중간지 업종들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분야가 나와 있는데요. 이번에 경기 사이클에서 굉장히 글로벌로 특이했던 현상은 투자는 별로 안 줄어들었는데 생산은 많이 줄어들었다가 회복되는 국면이라는 거고요. 이 얘기는 한계 기업들이 안 나왔기 때문에 생존 기업들이 수혜를 받는 투자 내에서의 사이클은 크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반면에 글로벌 공장 가동들이 멈췄다가 다시 회복이 되는 과정이라는 거는 글로벌 밸류체인이 복원되는 과정에서 이 글로벌 생산의 공장 역할을 하던 신흥국 기업들이 좋아질 수 있다는 생각이고요. 특히나 이런 완성제 생산이 다시 가동되기 시작하면은 중간재 입장에서는 쇼티지가 날 수 있는 분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IT에서는 중간재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라던가 일반적으로 준내구재, 비내구재 쪽에서 중간재 역할을 하는 화학 제품들 같은 경우는 이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최종재 생산이 늘어나게 되면은 물동량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 물동량 증가에 따라서 수혜받을 수 있는 운임을 끌어올릴 수 있는 운송업종들, 이런 부분들도 상반기 글로벌 공장 가동 정상화에 수혜가 될 수 있는 업종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소비 부분을 말씀드리면요. 112페이지인데요. 저희가 컨택트 소비에 대해서 좋게 보는 이유는 사실은 제일 안 좋은 업종이기 때문입니다. 112페이지의 맨 왼쪽에 보시면은 여기서 내년도 이익 전망이 저점 대비 얼마나 올랐느냐를 업종별로 쭉 나래비를 세워놨는데 이게 최하위 7개 업종이에요. 이 중에서 3개가 컨택트 업종들이고요. 탑다운 관점에서 보더라도 언택트라고 할 수 있는 소매 판매, 그리고 공장 가동이 재개되는 거에 따라서 올라오는 산업 생산에 비해서 확실히 서비스 매출, 컨택트라고 할 수 있는 서비스 매출이 제일 안 좋은 상황입니다. 안 좋은 상황은 맞는데 그렇기 때문에
눈높이도 상당히 더 낮은 상황이다라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볼 때는 더 나빠질 게 없는 상황에서 눈높이가 낮은 업종이 경기 회복의 후반부로 갈수록 더 각광받지 않겠느냐. 왜냐하면은 더 상대적으로 주가가 못 올라간 측면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컨택트 업종에 대해서는 최근에 백신 개발에 따라서 수치미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 나오는데 저희는 백신 개발을 차치하고라도 꾸준히 사모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15페이지를 보시면요. 7월 달에 뉴질랜드랑 호주가 양국이 서로 여행하는 제한을 풀어준 협정이 맺어진 게 있는데 이 이후에 보면 뉴질랜드에서 호주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단거리 여행 같은 경우는 벌써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진정되지 않더라도요.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아마 코로나 확산이 좀 통제되고 있는 아시아 지역 내에서는 이런 움직임들이 내년에는 꾸준히 나타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반드시 백신 때문에 심리가 흔들리지 않더라도 이쪽 업종들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주목을 하는 상황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까지를 바라보면요. 119페이지를 봐주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내년은 미국, 유럽, 한국 다 환경 분야에 대한 대규모 정부들의 투자가 들어오는 시점입니다. 한국은 그린 뉴딜 정책을 얘기하고 있고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연평균 한 7조 원 정도가 되는데요. 미국의 바이든 정부에서 내놓은 환경 공약 그리고 EU에서 내놓았던 그린딜 이쪽을 합치면은 내년부터 나오는 예산이 연평균 원화 환산을 했을 때 680조 정도가 한 5년간 나옵니다. 굉장히 큰 규모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모멘텀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이 미국에서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충분히 이런 정책이 가시화되는 데 필요한 한 6개월 정도 시기 그리고 유럽에서는 독일 총선이 끝나는 시기 정도를 생각하면은 내년 하반기 정도가 이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시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고민이 되는 부분은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싸지 않다라는 논란 부분일 텐데요.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은 131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31페이지 오른쪽이 결국은 그런 신재생 에너지들이 올해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과거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올라가는 패턴을 보면은 두 번의 상승을 견인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신사업이 막 생기기 시작했을 때 한번 밸류에이션이 팽창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업이 완전히 이쪽 분야 기업이라고 변모했을 때 기업이 한 번 더 팽창을 해요. 지금 올해 주가가 올라가는 것들은 두 번째 팽창을 했던 기업들이 주로 많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정부 투자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초기 국면에서는 아직 이런 신재생 에너지 기업이라고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지만은 이쪽 사업을 추가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이런 기업들을 투자할 때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밸류에이션이 싸다라는 부분입니다. 134페이지 보시면요. 저희가 좀 유망하다라고 생각하는 종목들을 이제 좀 점선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이쪽 기업들을 주로 보면 뭐냐면은 산업재 그리고 유틸리티 이런 전통 산업으로 간주되고 있는 기업들이고요. 밸류에이션도 이런 전통 산업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신산업들을 추가하고 있다는 거고 사실 이런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대한 사업이라는 거는 이미 산업재나 유틸리티에서 활용하고 있던 기술들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투자가 나오고 변모하기 시작하면은 사실 빨리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주목을 하면은 올해 너무 많이 올라간 주식들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으면서도 이런 정책 수혜들을 온전하게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139페이지에 저희가 내년도 관심 종목이라고 생각하는 주식들을 쭉 정리를 해놨고요. 첫 번째 제조업 가동률 정상화 그리고 컨택트 소비 회복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볼 만한 종목들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후에 하반기 정부 정책이라고 편입해 놓은 종목들은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더 강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 종목들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산업 기업 분석으로 넘어가고요. 저희 지금 자료가 많은 관계로 결론 위주로 좀 간략하게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2021년 전망 관련하여서 철강 금속 산업 발표했겠습니다. 네, 포스코 주가를 주봉으로 좀 띄워주시면 좋겠고요. 네, 저희 투자 의견을 이제 파지티브로 상향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2018년 3월에 중국 탐방 갔다 와서 뉴트럴로 내린 이후에 2년 7개월 만인데요. 그때 뉴트럴로 내릴 때 공급 측 개혁 영향은 좀 약해지고 수요 불확실성은 커질 거다라는 그런 이유로 내렸었고요. 지금은 좀 무엇이 달라졌냐면 2016년 17년이죠. 그때 철강 포스코 주가 40만 원 갈 때랑 그 차이가 좀 있는데
공급 개혁이란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계 기업을 살려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두 번째 좀 다른 키워드는 이번에는 이제 회복, 경기 부양 뭐 이런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역시 이제 코로나가 오히려 이제 철강업에는 전화위복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회복 측면에서는 일단 경제 성장률이 내년에 5%대를 IMF가 전망하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WSA라는 세계 철강협회가 철강 소비가 4%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다는 점 등이 회복의 대표적인 키워드가 될 거고요. 실적 면에서는 포스코가 3조 원의 영업이익을 회복할 것 같고 올해 대비는 30% 정도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합니다. 현대제철도 분기 한 1,000억 정도의 영업이익으로 회복할 것 같다는 점에서 회복의 이익 측면에서 말씀드렸고요. 좀 가깝게는 일단 코로나 백신,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시중금리 상승 같은 것들이 주가를 계속 견인하고 있고요. 시기적으로는 내년 3, 4월 정도까지는 뭐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앞서 말씀 들으신 매크로나 이런 쪽 다 뷰를 봤을 때 그런 것 같고요. 일단은 3, 4월 정도면은요, 우리 매크로에서 봤던 명목지표 피크 시기이기도 하고요. 2분기 정도니까. 그다음에 금리 상승이 거의 끝나는 시점이 그때라고 또 보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철강 산업 측면에서는 리스타킹이 계략적으로 이루어진 시기가 내년 봄이죠. 그다음에 가격 상승도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가 가장 좀 이때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리스크 팩터는 역시 이제 인플레이션 기대가 좀 종료되는 거, 추가 부양이 약해지고 부양책이 후퇴되는 거 이런 것들인데 부양책 후퇴 관련해서는 내년도에 중국 철강 소비를 0% 증가로 보는 게 세계 철강협회의 시각인데 이게 바로 이제 중국이 빨리 경기 회복하면서 부양책이 좀 약해질 거다 이렇게 보는 그 관점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가장 관심 깊게 볼 지표는 이제 철광석인데요. 철광석이 원래는 이게 코로나 때문에 빠질 거라고 봤는데 오히려 공급 차질 때문에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인플레이션이든 경기 회복이든 모든 지표들 원재료 측면에서 봤을 때도 철광석 가격이 지속적인 하락 혹은 급격한 하락을 보이면 그때는 좀 다시 투자 의견을 바꿔야 되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전에 저희 의견이 좀 안 좋았을 때는 중국 유통 철강 재고에 대한 우려를 좀 많이 제기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 부분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강 재고 여전히 40% 작년보다 높고요. 그러니까 재고라는 게 계속 이제 유동적이죠. 경기 전망이 안 좋으면 재고가 줄고 경기 전망이 이제 좋으면은 재고가 늘어나는데 지금은 아직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크고 경기 전망이 좋은 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재고 부담이 되지 않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철광석 가격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철광석 가격이 저희가 물론 이제 이렇게 될 시나리오를 높게 보진 않지만 철광석 가격이 많이 빠지고 이런 시나리오대로 간다고 하면 그때는 재고 부담이 이슈가 많이 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조선기계 산업 전망하고 현대 미포조선 발표해 주세요. 예,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1년 전쯤에 저희가 조선업에 대해서 2020년 상반기는 전반적으로 수요가 부진할 거고 하반기로 갈수록 LNG에 관련된 좀 프로젝트들이 나오면서 뭔가 해결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한국카본을 관심 종목으로 제시를 해드렸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전반적으로 전체 밸류에이션이 좀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드리면서 좀 투자 의견 중립을 했었고요. 예, 오늘 기점으로 해서 투자 의견 포지티브로 상향한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본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페이지에 4가지 차트가 있습니다만 공통적으로 이제 제조업에 관련된 각종 지표들이 좀 선행 지표뿐만 아니라 동행 지표에서도 좀 개선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주요국 산업 생산 이제 증감을 보면 이미 8월부로 거의 제로에 붙었기 때문에 9월, 10월 갈수록 계속 플러스로 나왔을 거다라고 이렇게 좀 짐작을 할 수 있고요. 최근 1년 동안 글로벌 상선 수요가 한 60% 줄었습니다. 국내사 같은 경우는 LNG에 대한 좀 특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50% 빠져서 아웃퍼폼하긴 했는데 절대적으로 좋았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선박의 기자재 쪽이나 또 플랜트 기자재 쪽은 좀 충분히 바닥에 도달했다고 좀 증거를 볼 수 있었던 게 3페이지 그림 6번을 봐주시면 올해 각종 플랜트 수주 국내 기업들의 이제 육상 해양 플랜트 수주 합계를 보면 그래도 작년보다 의외로 아주 소폭이지만 증가를 하면서 지금 바닥이다
라는 좀 확신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스크러버에 관련된 좀 유행이 지나면서 LNG 추진선으로 가는 분위기가 확실하게 포착됐습니다. 그 최근에 발주된 선박의 4분의 1이 친환경 엔진을 다는 형태가 돼서 이쪽에서 국내사가 독보적이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중국이나 일본사와의 격차는 커진다. 물론 이게 절대 시장이 좋을 때 이게 더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차이는 확인을 한 것 같습니다. 기계 업종은 사실 조선만큼 뭐 경쟁력이 있지는 않다 보니까 보수적인 운영을 하면서 좀 버틴 것 같습니다. 태광이나 성황밴드 같은 다수의 국내 상장된 기업들이 무차입 경영을 몇 년 전부터 해오고 있고 한국카본도 무차입 경영 상태입니다. 그래서 차입금이 없으니까 경기가 안 좋아도 충분히 버틸 수 있죠. 그래서 잘 버텨내면서 그 내년에 대한 좀 희망의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조선업에 대한 좀 밸류에이션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최근 5년간 조선업의 등락이 심했는데 그 밸류에이션이 특정한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4월 최악의 국면까지 감안해도 PBR은 0.4배가 최저고요. 평균적으로는 한 0.7 정도 나와주고 좀 관심을 받으면 0.9를 받습니다. 뒤에 미포조선 발표를 드리겠지만 미포조선이 제가 2주 전에 0.4기 때문에 한번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최근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0.7입니다. PBR 기준으로 여전히 평균 이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충분히 밸류에이션으로 아직 부담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박의 시세도 다행히 저희 10월 말 기준으로 성과가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 거 포착됐습니다. 증가할 수 있을지는 좀 두고 봐야겠지만 충분히 지금 산업은 바닥인 것 같고요. 밸류에이션이 눌렸기 때문에 용수철처럼 좀 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계업종은 좀 조선보다는 좀 처지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중국 굴삭기 시장이 이례적으로 좋았기 때문인데요. 그렇지만 5페이지 그림 12번 보시다시피 밴드 측면에서는 여전히 간신히 평균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비싸다는 인상을 주지는 않는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5페이지 그림 14번이 좀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건설 섹터에서도 얘기를 따로 하시겠지만은 주택 착공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택으로 들어가는 기계도 있습니다. 승강기라든지 이제 몇 가지 제품이 있는데 이쪽도 좀 이제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서 기계 산업이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좋아진 것 같습니다. 내년에 대해서 좀 희망을 좀 갖고 있는 게 6페이지를 봐주시면 그림 17번과 18번이 핵심입니다. 지금 바이든 당선 이후에 컨테이너 시장이 계속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중 무역 갈등이 그래도 트럼프 때보다는 좀 젠틀하게 흘러가지 않겠냐라는 좀 생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중국에서도 대미 수출 관련된 기업들 좀 주가가 현재 좋은 상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좀 이런 상태가 전반적으로 교역 확대를 통해서 조선이나 기계한테 기회를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7페이지를 봐주시면 사실 또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조선은 사실 경기 회복이 생각보다 안 나와주더라도 일단 내년에 카타르 물량이 드디어 본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이것만 봐도 60척 가정하면 12조가 넘는 물량이 도래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미국 내수에 대해서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주택건설협회 지표를 보면 이미 코로나 전보다 수치가 높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기계업 종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쪽에 좀 저는 관심을 많이 두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그 최근 1년간 있었던 일들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좀 희망의 메시지를 좀 줄 수 있는 환경인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투자 의견을 포지티브로 상향하고 그 종목에 대해서도 차후 한번 업데이트를 드리겠습니다. 미포조선이 대표적으로 일단 소개를 드릴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포조선은 올해 수주잔고의 감소 없이 잘 견뎌냈고요.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해운주에 비하면 상승폭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아직 적습니다. 그리고 지금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면 지금 PBR 0.7배인데 미포조선은 역사적 밸류에이션 상단이 1.3배입니다. 그러니까 타 종목에 비해서 좀 올라갈 여지가 더 많다. 시총도 적기 때문에 변동성도 좀 받쳐줄 거고요. 그런 점에서 미포조선을 올해 죄송합니다. 그 향후 1년간 탑픽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여기 숫자가 좀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내년 수주, 사실 실적보다는 이 수주 산업이니까 수주에 더 민감하게 주가가 반응하잖아요. 근데 내년 수주가 지금 어느 정도 본다 이런 내용은 전혀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차후에 보고서로 소개를 드리고자 했는데요. 일단 현황만 말씀드리면 2019년에 국내사들의 수주 합계가
286억 달러고요. 올해 현재까지 111억 달러입니다. 거의 3분의 1로 줄어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뭐 컨테이너나 LNG에서 들어오는 게 카타르에서만 일단 120억 달러가 들어오니까 올해보다 나빠지기는 좀 어렵죠. 여기에 컨테이너선 물량이 최근 2년간 거의 제로에 가까웠기 때문에 이쪽에서 물량이 뭐 10조 이상 나와주면 충분히 200억 달러를 넘길 수 있는 이렇게 정황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올해보다는 최소 2배 이상 수주는 증가할 걸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종별로는 어디가 수주가 많아질 것 같아요? 선종별로 핵심은 LNG랑 컨테이너가 될 것 같습니다. 탱커 같은 경우는 사실 올해 유가가 급락하면서 오히려 이례적으로 발주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탱커선은 운송에만 쓰일 뿐만 아니라 이제 저장고로도 활용될 수 있는 좀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유가가 회복되는 국면에서는 보통 좀 힘을 잃어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미포조선이 원래 주력이 탱커기 때문에 손해 아니냐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미포가 탱커를 좋아해서 탱커만 했다기보다는 컨테이너가 안 나와서 그렇게 포트폴리오가 형성된 점도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지금 산업 전망은 아침에 발표하기에는 양이 많아서요. 지금 의견의 변화가 있는 조선하고 철강만 아침에 발표를 드리고요. 나머지는 자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운송산업 발표해 주세요. 네, 항공운송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이제 자회사로 인수하는 게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산업은행이 8천억 한진칼에 출자하고 한진칼이 대한항공 증자에 참여하며 대한항공은 2.5조 정도의 이제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 1.5조 원을 아시아나항공 인수 자금으로 사용해서 이게 다 마무리가 되면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지분 64%를 보유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일단 좀 넘어가야 되는 선결 조건은 일단 대한항공 정관이 변경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나항공 무상감자가 이제 확정이 돼야 되고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 인수에 따른 공정위 승인이나 해외 결합 심사를 통과해야 되는 이슈가 존재합니다. 근데 이제 향후 또 확인해야 되는 이슈로는 첫 번째로는 이제 KCGI가 한진칼 3자 배정 유상증자에 따른 이제 법적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고요. 대한항공 아시아나 양사 노조와 경영진이 좀 갈등을 좀 미칠 수도 있고, 일단 그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대한항공 주주 배정 유상증자가 성공하느냐 여부가 가장 중요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중복 서비스 인력 조정 방향이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여러 가지 선결 조건이 있고 향후 이슈들도 있기 때문에 단기 주가 변동성이 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대한항공이 지배력 가진 항공사가 되는 거고요.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서 공급이 좀 줄어드는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 강도가 완화되면서 운임이 상승하고 이런 부분들은 대한항공한테 중장기적인 수혜가 될 수 있다. 다만 단기적으로 유상증자 이런 거에 있기 때문에 좀 희석 이슈 이런 걸 감안하면 단기 주가 변동성이 좀 확대될 수 있다는 건 좀 유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있을 수 있는 이슈는 이제 LCC도 저비용 항공사도 이제 경쟁 구도가 재편될 거고요. 진에어를 중심으로 해서 에어부산과 에어서울이 3사가 합병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클 거고, 대한항공, 그다음에 이 FSC 한 개, 그다음에 진에어가 핵심 이제 LCC 회사 이렇게 형태로 경쟁 구도가 재편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LCC가 3개로 묶어지면 제주항공 어떻게 돼요, 그럼? 그러니까 일단은 3사 합치면 비행기가 대략 50대가 넘어 55대 정도 되기 때문에 제주항공보다 더 그 덩치가 커지는 항공사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부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더욱더 빵빵할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투자 매력도 측면에서는 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주가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지난번에 대한항공 유상증자할 때의 발행 가격이 상당히 낮았잖아요. 당시 현재 주가랑. 그 이후에 이제 주가가 그래서 사실 뭐 유상증자 참여한 분들은 투자자들은 상당히 이익이 났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 지금 발행 예정가가 정해져 있잖아요. 현재가하고 상당히 격차가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난번 사례를 감안해보면 지난번 사례에도 유상증자 발표 이후에 주가가 사실 그렇게 조정받지 않았었습니다. 오히려 주가가 좀 더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주가가 언제부터 조정받기 시작했냐면 권리락일 이후부터
주가가 조정받기 시작했고, 그때서 이제 신주 인수권 이런 부분들까지 좀 더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한 투자자들이 전략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권리락일 이후에도 주가가 한 20% 정도 조정을 받았었는데, 뭐 발행 예정가보다 한 20% 여전히 높아 있어서 청약엔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물론 이제 주가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발행 예정가가 14,400원이어서 아직까지 그 갭이 좀 많이 남아 있는 거로 좀 보고 있고요. 시장에서 좀 기대감들도 많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현재 주가 정도 레벨에서는 뭐 이렇게 유상증자가 크게 실패하지 않진 않을까, 그러니까 유상증자가 그래도 좀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좀뭐 여러 가지 지금 선결적인 이슈, 그다음에 뭐 좀 법적적인 이슈 이런 것들이 좀 이슈가 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면밀히 확인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은 실적 리뷰 자료들인데요. 요약해서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음식료, 화장품 기업들 관련해서요. 조미진 연구원 발표해 주세요. 네, 한국콜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이익이 컨센서스 36% 하회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HK 이노엔 그 회계 기준 변경하고 코로나 이슈였습니다. HK 이노엔 이 이슈는 뭐 계속 지속되나 순이익단에서 변동은 없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연말 이후 연말부터는 지금 국내 화장품이 지금 매출액이 다시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저도 굉장히 낮고요. 그리고 우상향 흐름이 지금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투자기간 발 목표 주가 63,000원 유지하겠습니다. 농심 말씀드릴게요. 농심은 매출액은 뭐 잘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컨센서스 10% 하회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원가 부담이었고요. 상반기 때부터 곡물가가 올랐는데 상반기 때는 원화가 강세였어요. 달러가 강세였어요. 그래서 환율이 이 곡물가 상승을 상쇄하지 못했고요. 이 부분 때문에 원가 부담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제 원화가 강세라서 원가 부담은 더 이상 크지 않을 거라고 좀 파악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만 이제 해외 쪽 매출 성장이 지속되기 위해서 좀 투자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 감안했고요. 그리고 금값이 최근에 올라서 4분기에 그 금값을 작년하고 동일하게 또 제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실적을 조금 하향하면서 목표 주가 41만 5천 원으로 하향하겠습니다. 삼양식품 수익성 좀 안 좋았던 것도 농심하고 동일한 이유입니다. 나머지는 자료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LS 김동양 위원. 예, LS도 실적이 잘 나왔고요. 저희가 9월 달에 그 가상발전소 자료에서 이렇게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프리뷰보다도 더 잘 나온 게 예상했던 대로 돈 가격은 높았기 때문에 LS 전선하고 LS 니코동 실적은 예상 수준으로 잘 나왔고요. 실적을 항상 깎아먹던 LS IND하고 LS 엠트론도 돈 가격 강세가 좀 실적 레버리지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4분기에는 지금 3분기 평균이 6,500불이었고요. 지금 돈가가 뭐 7,000불 근접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상황은 더 좋고, 그리고 LS전선은 초고압 해적 케이블 2연 매출된 게 있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이 더 잘 나올 거고요. LS 일렉트릭도 3분기 일회성 비용 때문에 좀 안 나왔던 것들이 소멸될 거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은 더 좋아질 걸로 봅니다. 지금 뭐 밸류에이션은 NAV 대비 54% 할인인데요. 이게 지주회사로 보시기보다는 국내 유일의 해적 케이블 제조하는 LS 전선을 대체하는 투자로서 그린 뉴딜 종목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나와 백준기 연구원. 네, 다나와는 뭐 여러 번 말씀드려서 설명을 따로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이제 코로나 때 모인 돈이 이제 어디다가 쓰이는지를 이제 트래킹을 해볼 때 저는 이제 다나와가 굉장히 좀 의미 있게 성장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저희 자료 5페이지를 보시면 좀 재미있는 그림이 있어요. 그림 2번 보시면 코로나 때가 이제 PC 쪽이 굉장히 좋았어요. 3월부터 이제 5월까지 보시면 상당히 올라왔는데, 최근에 보시면 PC가 더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코로나 때 안 쓴 돈을 집에 계속 있다 보니까 집에 투자를 이제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뭐 PC를 사건, TV를 사건, 집에 있는 이제 생활 가전 쪽에 이제 투자한다라는 이제 논리가 좀 성립이 되는 거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다나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성 비중이 좀 높아서 한 70% 이상이라서 조금 할인받는 플랫폼 중에 하나인데,
일단은 최근에 가전이나 아까 말씀드린 생활 가전 너무 좋기 때문에 내년까지도 저는 성장을 좀 좋게 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고, 일단은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쌉니다. 내년 기준으로 11배 수준이고요. 그리고 배당을 주는 굉장히 좀 특이한 인터넷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에서도 물론 최근에 뭐 컨택 쪽으로 좀 수요가 쏠리고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제 생활 패턴에 대한 변화, 집에 대한 투자라고 좀 보신다면 충분히 좀 투자할 만한 회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진 머티리얼스 고정우 연구원. 예, 3분기 실적 발표되었고요. 제 추정치랑 시장 컨센서스 모두 크게 하회하였습니다. 일단 전지박 출하량은 전분기 전년 대비 모두 증가를 했는데, 전지박 이제 판매 가격이 이제 하락을 했어요. 예, 근데 이제 구리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이 업체는 수혜를 못 받았습니다. 요게 이제 좀 쇼킹한 내용인데, 일단은 이제 판매 가격이 이제 하락한 게 이제 원재료인 구리 가격이 이제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 업체는 이제 판가 전가를 못하는 그런 가격 구조를 이제 가진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정확히 이제 레깅이 몇 개월인지 이제 계약상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파악되기는 어렵지만, 지난 2분기에도 6월 구리 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판매 가격은 하락했고요. 이번 3분기에도 이제 구리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판매 가격은 하락했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제 추정에 의하면 3개월 레깅이라고 저는 봅니다. 또한 이제 구리 구매 단가도 이제 상승을 하면서 이제 원가에 부담을 줬기 때문에 수익성이 크게 훼손되었다라고 이제 봅니다. 예, 분명히 이제 전지박의 이제 볼륨 성장 스토리는 매력적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지만, 당분간 구리 가격 상승 국면에서는 경쟁 전지박 업체 대비해서 성장률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이제 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실적 전망치 변경은 없나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예, 좀 이 가격 구조와 원가 구조와 관련돼서 예, 좀 딥다이브하게 좀 분석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텔레콤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크레딧 전략 발표해 주세요. 네, 대체 투자 발표해 주세요. 네, 저 글로벌 인프라하고 리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인프라 먼저 말씀드릴게요. 리츠하고 인프라는 우리가 확대 의견을 계속 제시를 하고 있고요. 인프라는 특히 코로나 재확산의 정점에서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된다고 의견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지난 2주간 경기 민감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는 뭐 뉴스 통해서 다들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 백신이 뭐 화이자뿐만 아니라 모더나 지금 이슈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코로나 제일 심한 대륙인 유럽이 6%를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북미 4.8%, 그리고 섹터로 보면은 인프라에서는 공항이 원래 뜨지는 않잖아요, 지금. 근데 결과적으로 한 50% 하락돼 있는 부분에서 지금 14%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원래 확산이 많이 심했던 3월하고 5월 사이에는 굉장히 안 좋았는데, 결과적으로 조금 괜찮아졌을 때에는 국가 간의 여행도 조금 내수 시장도 열리면서 공항뿐만 아니라 도로 부분이 좀 열렸는 것을 감안했을 때는 학습 효과로 지금이 투자의 정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크로 쪽으로 보면은 내년에 리플레이션 국면이기 때문에 인프라 쪽은 바이든 당선자가 인프라에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신재생 그리고 친환경에 1.3조 달러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게 구체적으로 된 건 2022년이고요. 이유는 지금 내년에는 유럽 회복 기금을 해서 공공 인프라가 거의 뭐 가시화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호주의 도로 인프라 그리고 미국의 수자원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매수 의견을 드리고 있고요. 이어서 글로벌 리츠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리츠도 상대적으로 지난주에는 8%, 2주간 13.5%를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빠져있는 프랑스 지역이 가장 많이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섹터로 보면은 쇼핑센터하고 호텔, 그러니까 제일 안 좋았던 부분, 그리고 임대 수익이 안 나오는 부분에서 지금 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 리츠는 상대적으로 다른 글로벌 리츠가 안 좋을 때 아웃퍼폼을 했는데, 지금은 상대적으로 그냥 수익이 그렇게 크게 나진 않지만 안정적인 수익을 보이고 있어서 우리가 미국하고 한국 리츠를 확대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 준비된 자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